그 시점으로 돌아가서의 어떤 수준을 비교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자주 쓰는. 뭐 가령 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아침에 출근하면 팀 하나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의 경쟁력을 만든 더 근본적인 부분은 동기란 부분들을 하이닉스가 좀 더 잘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부분은 당분간 그래서 계속 하이닉스의 경쟁력으로 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원장 이경목 교수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신뢰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지를 분석한 신뢰 게임이라는 책의 제1저자 전 SK 하이닉스 기업문화 담당 부사장 현순엽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자, 현 작가님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하이닉스 기업문화 담당으로 있었고요. 7년간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갑자기 하이닉스가 아주 핫한 기업이 되다 보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책으로 정리한 책이 신뢰 게임이라는 책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신뢰 게임의 작가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하이닉스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믿어도 되겠죠? 뭐 그렇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시점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의 경쟁력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뭐 하이닉스를 떠난 지 좀 제법 시간이 됐기 때문에 뭐 내부인의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저도 이제 외부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시장 정보나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들은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HBM 부분은 4로 넘어가는 단계죠. 뭐 지금도 HBM3가 아마 지금 메인 아이템인데 HBM3까지는 뭐 압도적이었죠. 하이닉스 압도적이었는데 HBM4가 들어오면서 삼성이 굉장히 엄청난 와싱 상담의 노력을 했죠. 그래서 속도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 초기에 삼성이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뭐 주요 고객인 엔비디아 쪽으로부터 다 콜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된 제품의 수율과 그리고 고객 관계력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관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HBM4 단계에서도 예전과 같은 뭐 압도적인 경쟁의 우위는 아니지만 하이닉스의 우위 국면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D램 측면을 보면 D램은 이제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삼성이 마켓 쉐어가 1등이 다시 이제 확실히 되었더라고요. 그렇지만 보면 이제 수익력 뭐 이런 측면은 또 이제 SK 하이닉스가 또 워낙 또 높았어요. 뭐 이렇게 보면 양적인 부분은 이제 삼성이 우위, 그리고 질적인 부분은 SK 하이닉스가 우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는 예전부터 삼성이 워낙 압도적인 그렇죠.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요즘 보면 그래도 하이닉스가 인텔 사업부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솔리다임이라는 회사에서 그 고성능 ESSD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낸드 분야도 이제 SK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추격이 좀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SK가 2012년에 하이닉스를 인수를 했는데 그 시점에서 경쟁력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의 어떤 수준을 비교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자주 쓰는데 사실 그보다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사실 SK 하이닉스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하이닉스가 예전에 1999년도에 워낙 반도체 경기가 안 좋으니까 현대전자와 LG 반도체를
정부가 나서서 강제 합병을 합병해서, 시켰죠. 예. 네. 근데 이제 강제 합병을 시키니까 사실 하나는 청주, 하나는 이천에 있는 회사거든요. 이게 굉장히 물리적 통합이 쉽지가 않았고 회사가 잘 굴러가지 않았겠죠. 또 그러면서 시장 상황은 더 악화됐죠. 그러니까 결국 진짜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 채권단 관리화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 상황이 뭐 거의 한 10년 SK 인수되기 전까지 유지됐거든요. 한 10년 정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인재적인 측면이나 인재 확보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투자 측면이나 한마디로 암흑기였습니다. 예, 10년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뭐 가령 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연구소에 뭐 이렇게 계셨던 분의 말씀이 그래요. 아침에 출근하면 팀 하나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디 갔냐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또 며칠 뒤에 오면 또 팀 하나가 없어지고.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대규모 인재의 그 엑소더스 현상이 막 발생하고 뭐 그러니까 정말 인재 확보라는 측면 덜이 없겠죠. 예. 그런 상황이 10년간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인재가 약화돼, 인재의 층이 그래도 예, 그 굉장히 약화되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든지 아니면 투자, 반도체는 굉장히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은행 채권단에 있으니까 예, 투자를 넉넉하게 이제 허용을 안 해주니까 그 두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의 약화가 유지되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은 계속 경쟁력을 키워왔으니까 예, 그렇죠. 정말 삼성은 넘사벽이었죠. 넘사벽. 그리고 그 삼성에서도 여러 뭐 사장급이라든지 이런 고위층 인사가 우리가 영입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영입할 때는 삼성이 또 이렇게 허가를 해줘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왜 그때 다 이렇게 SK 하이닉스에 갈 수 있는 허가를 해줬냐면 하이닉스를 경쟁사로 안 봤어요. 가봤죠. 경쟁사로 안 봤어요. 예. 그래서 뭐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었대요. 이게 반도체가 생태계가 탄탄해야 되는데 그래도 2등이 너무 허술하면 너무 허술하면 생태계 자체가 약화되니까 삼성도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다. 해서 2등 허약한 2등을 조금 더 키워봐라. 키워줘봐라. 이렇게 아마 그래서 그런 인재 분들을 가도록 허용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에서 옮겨오신 분들이 다른 회사나 그런데 한 1년 정도 갔다가 하이닉스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던데 옛날에는 삼성전자를 마치자마자 금방 옮길 수 있게 해줬었나 보죠? 신경도 안 썼죠. 정말 그렇죠. 굉장히 무시를 당했던 회사네요. 굉장히 고위층으로 돌아와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 그 영입을 해서 또 그분들이 굉장히 기여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하이닉스를 SK가 인수하기 전에도 채권단이 이건 우리나라에서 인수할 업체가 없으니 해외에 매각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대 교수님들 중에서도 외국에 매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로 성과가 안 좋았던 그런 회사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12년에 인수했으니까 한 14년 된 거 아니에요? 14년 사이에 거의 대등한 수준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 이게 기업의 역사를 보면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우위에 있다가 삼성전자가 따라잡고 이제 그런 거는 환율이라든지 또는 뭐 미국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외부적인 요인에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면 같은 나라에서 같은 인력들을 가지고 같은 정부 정책 하에서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그 정도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거는 기적적인 일처럼 보이는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을 뭐라고 보시나요? 뭐 책에서도 좀 그런 얘기를 적었었는데 그 회사의 경쟁력은 역량과 동기 이 두 가지의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량이 뛰어나야 되고 또 동기도 높아야 이제 경쟁력이 발생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역량이라는 측면은 굉장히 삼성하고 갭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따라잡기 노력을 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해서 삼성도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은 분들도 모셔오고 또 내부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역량을 따라가는 노력을 많이 해서 일단 역량이 안 되면 뭐 아무리 동기가 높아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제 외부에서 많이 팀장과 임원들이 들어오니까 기존 구성원들이 그 게시판에 굉장히 불만의 글을 많이 올렸어요. 우리가 올라갈 자리인데. 네, 우리가 오랫동안 이 어려운 회사를 지켰는데 왜 팀장 임원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냐. 그래서 막 그런 아주 불만의 글이 많아서 경영진도 이거 좀 이렇게 사람 뽑는 이 속도를 슬로우 시켜야겠다 이런 판단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계속 많은 분들을 이제 영입은 했는데 그만큼 절실하게 역량을 채우는 노력들을 해왔던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경쟁력을 만든 더 근본적인 부분은 저는 이제 동기 요인이라고 봅니다. 동기라고 하면 뭐 그러니까 협업도 잘하고 치열함도 있고 뭐 심리적 안정감 같은 문화도 좋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 동기란 부분들을 하이닉스가 좀 더 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동기의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그게 신뢰라는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신뢰가 있을 때 그런 동기 요인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에서 하이닉스가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반도체업의 본질이 세 가지 본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타임 투 마켓을 잘해야 돼요. 적시에 출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말리는 시간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치열하게 일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럼 두 번째가 협업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반도체는 시작도 협업, 끝도 협업이라고 할 정도로 협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협업을 잘하려면 정말 서로 간에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이닉스가 정말 원팀 마인드가 강합니다. 이게 다 신뢰를 근본으로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기술 혁신을 계속 하려면 엔지니어의 도전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도전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뭔가 스픽업을 하고 스픽업부터 뭔가 도전의 노력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스픽업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자유롭게 자기 의견 얘기할 수 있는 문화. 그래서 하이닉스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가 세 가지인데 그게 협업, 원팀 마인드, 원팀 스피릿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스픽업 문화예요. 세 번째가 치열함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반도체의 본질과 그 문화가 그대로 있다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경영학 교수님이라 잘 아시겠지만 전략이 그런 아까 이제 타임 투 마켓이나 뭐 혁신이나 협업이나 이런 전략이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력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이닉스가 그 세 가지 문화가 이 반도체의 본질을 얘기하는 그 전략 방향하고 너무나 미트가 된다. 뭐 그래서 그게 저는 하이닉스의 강한 힘이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신뢰가 있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2012년에 인수할 당시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라는 것은 뭐 하이닉스 자체의 신뢰도 있지만 대주주부터 신뢰의 관계가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주주와 회사 CEO의 신뢰, 또 CEO와 임원들의 신뢰와 팀장 구성원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신뢰가 만들어져야 이제 우리가 정말 신뢰 게임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하이닉스 인수 때부터 좀 남다른 그런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대주주는 뭡니까 이게 하이닉스 인수를 하고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뭐 기업이 인수를 하면 기업 인수단이 들어와서 점령군 보내고 막 휘젓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현업의 거의 기술 임원들한테 맡겨주고 그리고 그 상징적인 게 첫 번째 이제 CEO를 보통 이제 하이닉스에서 사장분들도 가셨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가신 사장분들이 CEO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겠죠. SK에서 가신 분이.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정통 하이닉스 엔지니어 30년 엔지니어 출신이신 분을 CEO로 이제 앉히셨죠. 그 자체가 기존 하이닉스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뢰감을 줬던 것 같아요. 우리를 믿는구나. 그리고 기술자를 중시하구나. 그리고 특이하게 하이닉스가 과거에 기술 CEO는 처음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회장께서 초기에 예. 임원들과 원오논을 하셨어요. 네, 특이하게. 1대1 미팅. 예, 예. 그래서 거의 아마 대부분 임원들하고 다 하셨던 것 같은데 그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예. 계속 질문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에피소드가 임원들은 이제 회장과 1대1 미팅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예. 준비를 많이 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긴장해서 들어갔을 예, 겁니까. 그런데 예, 그렇게 준비해온 것들에 대해서 묻지 않고 예, 앞으로 하이닉스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아주 근원적인 질문으로 해서 네. 그래서 1시간 동안 계속 들으시는 그런 그 미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쉽지 않죠.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예, 뭔가 SK 문화를 느끼고 신뢰를 느끼고 하는 그 초석이 만들어졌다 하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은 아주 중요했던 것은 하이닉스에서 탑팀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CEO와 CEO의 어떤 소위 말해 부문장급 되는 그런 고위 임원들. 고위 임원층이죠. 그걸 탑팀이라고 해서 한 1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전체 회사를 이제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근데 이 탑팀이 정말 엄청난 소통을 서로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 간의 신뢰가 굉장히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듯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시간을 가면서 계속 소통의 과정들을 넓히니까 그분들 간에 엄청난 서로 간의 신뢰가 만들어져서 그런 신뢰의 부분이 밑에 조직으로 다 이렇게 캐스케이딩 돼서 협업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의 모습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모든 기업에서 뭐 우리 기능 부서들, 연구 개발, 뭐 제조, 영업 그들 간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긴 한데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기술적으로 저도 이제 기술 분야가 아닌데 이게 보면 항상 뒷단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뒷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뒤에 제조 나중에 현장? 제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보통 연구소에서 만들어지고 연구소에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개발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해서 그 양산. 기술이 성숙되어서 이제 양산에서 이제 수율을 올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으로 가죠. 제일 우리 아까 타임 투 마켓이라고 했는데 타임 투 마켓의 그 기준점은 양산에서 수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수율이 나와야 이제 타임 투 마켓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 수율이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제조 환경에 잘 맞춘 기술이 처음 기술 만들 때부터 굉장히 그런 기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연구소 관점에서만 만들고 개발 관점에서 만들면 양산에서 환경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수율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런 협업이 잘 안 될 때는 굉장히 서로 손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령 그 개발에서 제조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일정 허들을 넘어야 되거든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개발의 미션은 빨리 그 허들만 넘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소위 말해서 호호 기술을 불어서 이거 죽으면 안 돼. 기술 죽으면 안 돼. 기술을 달려서 호호 불어서 넘기거든요. 그러면 일정 수율을 맞춰서 넘겼는데 제조 단계만 넘어가면 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틀리거든요. 환경이 다르니까. 기술, 제조, 양산 환경에 맞춘 기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수율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는 이런 부분이 항상 고질적인 문제로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기술 만들 때부터 제조에서 사람들이 와서 양산에 잘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스펙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다 서로 처음부터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반도체의 성과를 좌우하니까 협업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탑팀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CEO 밑에 있는 분들이 뭐 CEO를 놓고 경쟁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들이 상대 평가 받기도 하고 그래서 협력하기보다는 이제 경쟁을 더 많이 하는데 SK 하이닉스에서는 그걸 어떻게 협력하게 만들어내나요? 우리 CEO가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건가요? 일단 CEO가 중심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특히 하이닉스의 리더십이 굉장히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겸손 리더십이라고 겸손 리더십.
이 겸손 리더십은 그냥 자기를 막 낮추는 게 아니고 네. 근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게 많다. 음. 내가 틀릴 수 있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같이 물어보고 경청하고 더 좋은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계속 근본적으로 자꾸 믿죠. 믿고 질문하고 들어주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심리적 안정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 예. 심리적 안정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소통이 많아졌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탑팀의 역할이라는 게 중요한 게 탑팀이란 건 보통 자기 부문을 대표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예. 보통 보면 부문장 회의라고 해요. 근데 이 탑팀은 부문의 대표로 참석하는 게 아니고 CEO의 띵킹 파트너, 전략적 띵킹 파트너로 참석하는 거예요. 아하. 처음부터 역할을 그렇게 이제 분명히 했죠. 아, 부문장으로 시키면 자기 부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투쟁하는 그런 측면이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는데 니들은 부문장으로 모이는 게 아니야. CEO의 스팅킹 파트너로서 모이는 거니까 같이 회사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고민해서 한번 논의해봐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그렇죠. 문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탑팀 회의가 맨 처음에는 진짜 부문장 회의처럼 됐어요. 위클리로 진행됐는데 각각 부문에서 위클리를 올리고 그 부문장은 자기 위클리를 얘기하고 끝나고 이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해서 그다음부터 바뀐 게 전사 토의 이슈 아니면 올리지 마라. 그리고 부문 위클리는 그냥 서면으로 공유하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탑팀에는 모든 전사 이슈만 토의를 했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계속 같은 전사 이슈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CEO의 그 어떤 생각과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이닉스의 강점은 CEO가 한 사람이 아니고 10명이었다. 부문장이 다 CEO처럼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많은 탑팀의 소통과 전략적 전략 고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다른 회사와 다른 그런 협업과 신뢰의 문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신뢰 문화라는 게 우리 최태원 회장님께서 CEO를 신뢰하고 또 CEO께서 임원들을 신뢰하고 임원들이 또 서로를 신뢰하고 임원들이 그 밑에 팀장들을 신뢰하고 팀장들도 서로 신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신뢰 문화를 만드셨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통 기업에서는 서로 다른 부문들은 경쟁하기도 하고 그래서 좌우의 신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죠. 또 상하 간에는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직원한테 성과 압력을 가하고 또는 뭐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인데 그런 신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SK에서는 특히 하이닉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들을 사용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임원 탑팀 회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참석해서 이렇게 보면 누구 조직한테 책임을 책임을 돌리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이건 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건 어느 조직의 책임이야. 뭐 이런 논의 자체를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항상 보면 다 같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부분들이 항상 논의되었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토의의 방향이 이런 게 굉장히 달랐다는 점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이닉스는 소위 말해서 신상필벌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멀리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상필벌은 당연한 인사벌칙으로 보이잖아요. 뭐 공을 세웠으면 그 상을 주고, 그게 문제를 발생하면 책임을 지고, 뭐 이런 건데 보통 뭐 우리가 임원들 인사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나오는 거 항상 원래 뭐 임원 인사의 원칙은 신상필벌이었습니다. 그렇게. 근데 하이닉스는 신상필벌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했다는 게 뭐냐면 모든 게 거의 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도 n분의 1만큼 어떻게 성과를 낸 거 각각. 잘못해도 n분의 1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조직을 블레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게 기술이란 게 이게 단기적으로는 실패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할 요소가 많아요. 실제 그런 사례도 많고. 그럼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술 같은 게 개발되면 예, 그게 예. 나중에 더 잘 쓰일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거죠. 이게 누구 공이고 누구 책임인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있는 거죠. 그런 게 막 강하면 자기 생존을 위해서도 더 자기 상대편의 조직을 더 낮추려고 하고 예. 자기를 또 올리려고 하는 이런 또 상대편 조직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내부 인센티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예. 저는 하여튼 보면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봤어요. 예. 그런 게 없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역할을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특이한 게 하여튼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하이닉스 특이한 점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또 하나가 이제 원온원이라는 소통입니다. 1대1 원온원. 아까 이제 뭐 회장도 이렇게 임원들하고 하셨다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특이하게 원온원이라는 소통을 했는데 사실 뭐 교수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된 소통 툴인데 한국 기업에서는 원온을 하는 회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부하 직원들이 안 좋아하죠. 부담스러워하고. 그런데 하이닉스는 CEO가 부문장들하고 가고요. 부문장은 임원들하고 가고 임원들은 팀장하고 가고 팀장은 팀원하고 이렇게 원온원 소통을 아주 일상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원온원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회사? 당연히 원온을 하면 1대1로 만나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런 서로 간의 신뢰감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남다른 방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신뢰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스피크업을 활성화했다고 그러시는데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한테 스피크업 하라고 해도 잘 안 하거든요. 혹시 내가 무슨 얘기하면 나한테 그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라든지 또 엉뚱한 아이디어 냈다고 야단 맞는다든지 잘 안 하는데 하이닉스에서 구성원들이 스피크업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뢰의 문화가 캐스케이딩 됐다고 했잖아요. 일단 탑팀 회의에서 보면 굉장히 스피크업이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CEO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부문장이 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고스란히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특히 이제 직원들 단에서 그런 부분들의 그 스피크업을 크게 활성화시켰던 게 원온온의 도입이었습니다. 사실 원온온 도입할 때부터 왜 도입을 했냐면 기술 혁신이라는 게 하이닉스는 엔지니어 손맛이라고 얘기합니다. 엔지니어들이 뭔가 손으로 계속 뭔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항상 아이디어를 스픽업을 하고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이제 엔지니어 손맛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혁신을 위한 엔지니어 손맛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게 스픽업입니다. 스픽업이 활성화돼야 기술 혁신이 많아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하이닉스는 원래 이제 현대에서 출발됐잖아요. 메인이 현대전자였으니까. 현대전자가 약간 위계적인 특성이 좀 강한 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픽업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런 측면에서 원온온이란 걸 도입해서 도입하죠. 그래서 팀장과 팀원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심리적 안정감이란 게 굉장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어떤 회사보다 심리적 안정감,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그 스픽업의 토대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제 반도체 신제품을 이제 출시하려면 연구 개발, 양산 개발, 대량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데 각각을 맡고 있는 부서들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인데 그런 협업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활용을 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하이닉스 협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제 쉬프트 레프트라는 사례입니다. 왼쪽으로 옮긴다. 그게 이제 원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이게 뒷단에서 나중에 개발하다가 나중에 뒷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그 리커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인 앞단에서 뭔가 이렇게 빨리 실패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서 그러니까 쉬프트 레프트 하는 거죠. 앞단으로 가는 게. 그래서 많은 부분을 앞단으로 이제 그렇게 테스트도 미리미리 하고 이렇게 하는 개념인데 그와 같은
그 어떤 컨셉을 이제 우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테크 개발하는 과정에 넣었어요. 근데 아까 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이라는 건 연구소에서 아주 그 실험실 수준의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개발로 개발단에서 들어가. 양산 기술로 성숙하고 제조 넘어가면 양산 수율을 높이는 건데 이게 이제 하이닉스가 고질적 문제가 뭐냐면 개발단에서 제조로 넘겼을 때 아까 수율이 뚝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마치 N 커브입니다. 뭐 이게 알파벳 N자하고 비슷해요. 쫙 올라갔다가 꾹 떨어지는.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이 N 커브가 하이닉스의 아주 고질적 문제였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은 아까 협업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제조가 개발해서 기술을 받으면 수율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조는 개발한테 이런 걸 기술이라고 만들었냐. 하면 막 엄청난 컴플레인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뭐 이렇게 다 해서 또 뭐 겨우겨우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제 개발은 아니 우리는 기준대로 다 수율을 만들었다. 그래서 넘겨줬다. 그 다음부터는 제조 너의 일이다. 자기들이 그걸 올려야 되는 건 제조 본연의 일인데 왜 그걸 이렇게 하냐. 아니, 이런 서로 간에 핑글 포인팅이라고 하죠.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시프트 레프트 개념에 의해서 목표를 한 단계씩 땡겼어요. 제조의 어떤 목표를 개발이 받고 개발의 목표를 연구소가 받고 이렇게 해서 미리 그 뒷단의 목표를 앞에서 하니까 제조가 아주 기술이 훨씬 더 아주 튼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뒷단의 문제를 미리 고려해서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일단 목표를 시프트 레프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만 가면 안 되겠죠. 사람까지 가야 되니까. 사람도. 사람.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 택 개발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가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적으로 굉장히 작게 갔고요. 그리고 에이스들이 안 갔습니다. 에이스들은 원래 자기 부서에 있고. 그런데 시프트 레프트부터는 에이스들이 다 옮겨갔어요. 에이스들이. 그러니까 에이스들이 옮겨가면서 훨씬 숫자가 많아져 처음부터 연구소 단계부터 기술 택 스펙 만들 때부터 이제 붙어서 하는 게 시프트 레프트의 모습이죠. 여기서. 그리고 재밌는 건 연구소도 미션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연구소는 세계 최고의 택 개발, 기술 개발,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연구소의 미션은 양산 프렌들리한 기술을 만드는 게 우리 미션이다. 양산 프렌들리라는 게 제조에서 수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수율을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우리의 미션이다. 그러니까 아예 연구소의 미션을 양산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이제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러려면 제조단을 알아야 됩니다. 제조단이 아는 사람이 와서 미리 같이 해주지 않으면 양산 프렌들리한 기술을 만들 수가 없죠. 이런 변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그래서 이게 뭐 그냥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제가 듣기는 3년 동안 계속 그런 조정 작업을 계속 하면서 시프트 레프트를 완성시켰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이닉스에 그렇게 오랫동안 고질적이었던 N 커브가 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기술은 굉장히 탄탄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은 기술의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했다. 그 나중에 출시할 때는 출시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빨리 한. 그 이제 N 커브 때문에 그렇죠. 그랬던 거군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연구소에서 연구할 때 저 개발 쪽의 목표를 가져와서 그걸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하라고 하고 개발 쪽에서도 수율을 높이는 수 있는 거를 개발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인력까지 이동시켰다라는 거죠. 재밌는 또 에피소드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 얘기인데 연구소는 택 개발할 때 수율이란 개념을 가지지 않고 일을 했어요. 자기는 그냥 최첨단 기술 개발했다. 기술만 구현하면 되거든요. 수율이란 개념 없이. 근데 이제 시프트 레프트 오면서부터 우리도 수율을 만들어서 이제 넘기자. 이게 아주 전혀 다른 방식이 된 거죠. 뭐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제조에서도 양산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개발 조직에서 개발 기술을 숙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제조에서 이렇게 랏들을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기술 흘려봐야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조는 자기 생산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껏
생산 캐파를 할당해 줄 수가 없어요. 예, 개발에. 자기가 우선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개발에서 보면 뭐 이렇게 보면 항상 기다리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하. 근데 쉬프트 레프트부터는 쟤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네. 그러니까 그 개발 낯을 그냥 할당을 엄청 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러면 기존의 목표는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면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완전 관점이 틀렸죠. 그러니까 생산 설비를 개발 쪽이 개발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더 그렇죠. 많이 허용해 그렇죠. 줬다라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인식이 된 거죠. 그렇게 더 주니까 결국은 더 받게 되더라는 인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훨씬 좋은 수율이 되니까 옛날에는 정말 제조가 고생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는 고생을 안 해도 돼요. 앞에서 탄탄한 기술이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상대편 조직에 더 주니까 결국 우리가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뢰 게임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아하. 예. 제가 예전에 그 메모리 반도체 개발 과정에 대해서 들은 거는 바톤 터치 모델, 뭐 개주 모델이라고 해서 연구소에서 개발이 끝나면 그 개발에 참여했던 일부 인력이 개발 쪽에 넘어가서 그 사람들을 같이 하고 또 개발이 끝나면 여기 개발에 참여했던 일부 인력이 수율 높이는 데 올려가고 후단으로 가는 걸로 했었는데 거꾸로 했다는 거네요. 이제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글쎄 거꾸로. 오히려 연구할 때 개발 쪽이 와서 하고. 그렇죠. 거꾸로 한 거네.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요? 뭐 삼성전자는 제가 옛날 듣기로는 그렇게 연구가 끝나면 연구했던 사람들의 일부가 개발 쪽으로 같이 가고 이렇게 후단으로 넘어가는. 근데 하이닉스 선단으로 앞 단계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력들이? 예전에도 뒷단 사람이 왔었어요. 아까 왔었는데 숫자가 작았고 그렇게 에이스들이 아니었다. 그런 측면이었고요. 쉬프트 레프트부터는 이제 그분이 확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는 연구소장을 제조 쪽에 있는 분이 맡았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연구소장을 개발해서. 개발. 네, 개발해서. 근데 그것도 재밌는 사례인데 보통 이제 연구소 하면 박사급이 와서 기술의 상징적인 조직이잖아요. 대부분 박사들이 정말 뭐 덕실덕실한 조직이죠. 그래서 보통 다 이제 박사 정도의 아주 그 기술적으로 뭐 굉장히 뛰어나신 뭐 이런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연구소장을 만든 게 상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쉬프트 레프트를 하다 보니까 이 뒷단을 이해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에서 잔뼈가 굵은 소위 말해서 학사 출신. 정말 이렇게 현업에서 그냥 정말 현업에서 굴렀다고 그러나요? 그런 분을 이제 연구소장으로 이제 앉혔는데 그게 또 신의 한 수였어요. 그분이 우리 저자분 중에 한 분. 그렇습니다. 한 분인 저기 김진국 부사장 저자분께서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정말 처음에 연구소장으로 가라는 얘기 듣고 이렇게 회사를 나가야 되나 옷 벗어라 그 정도로 고민이 많았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정말 개발 조직과 연구소 간의 벽이 완전 허물어졌습니다. 벽이 허물어졌고 그 뒷단을 이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올라갔고 또 개발도 연구소를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올라갔고 그래서 그 협업의 레벨이 또 그 사례가 한 단계 또 높이는 이런 또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말씀하신 게 바톤 터치 방식에서 완주 방식으로 바꿨다라는 건데 이건 어떤 거예요? 내용이? 그게 이제 기술 개발을 할 때 아까 연구소에서 만든 기술이 그다음 개발로 넘어가고 개발에서 제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도 이제 그 개발팀이 있긴 있었습니다. 개발팀이 있어서 개발팀에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연구소에서 개발팀이 만들어지고 개발로 넘어가면 그 팀의 일부는 다시 이제 빠지고 또 숫자가 좀 인원이 좀 구성이 바뀌면서 개발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발이. 그다음에 넘어가면 제조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각 넘어가면서 아까처럼 똑같은 앵커프 비슷한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 뒷단에 넘어가면 뒷단이 뭔가 앞단 한 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술이 또 바뀌어지고 중간중간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인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책임진 사람이 달라지고 책임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해서 이게 이제 바톤 터치죠. 그러니까
연구소는 개발로 바톤을 예, 넘기고 이게 바톤 터치 방식인데 그걸 완주 방식으로 바꿨죠. 기술 개발하는 팀을 코아 팀이라고 합니다. 코아 팀. 네네. 예. 그 코아 팀을 연구소에서 만들 때 그 팀한테 이제 모든 정권을 이양했어요. 옛날에는 부문의 책임을 일단 책임을 줬는데, 그러니까 부문장이 각각 부문장이 책임자였죠. 그런데 이제 완주로 바꾸면서 그 코아 팀이 완주를 수행하는 팀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예. 총책임자가 처음부터 그렇죠. 끝까지. 그렇죠. 그럼 주로 연구소에 있는 사람이 총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 그거는 뭐 개발에서도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야. 예. 그래서 이 팀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물론 중간에 구성원들은 일부 근데 바뀌겠죠, 바뀌는 그죠? 게 굉장히 작아졌어요. 아하. 예전에는 대규모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예, 예. 그게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각 부문에는 맨 처음에 연구소 소속은 맞아요. 네네. 연구소는 소속은 맞는데 모든 정권은 그 코아 팀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문장들이 그 기술 개발의 책임이었는데 예. 지금은 스폰서로 바뀐 거죠. 예, 예. 굉장히 각 부문장들이 이 코아 팀을 지원하는 역할로 바뀌었죠. 아하.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해당 부문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장만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예. 예전보다 훨씬 더 인력이 많이 소위 말해서 부문에서도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기 인력도 굉장히 필요한데 코아 팀이 만들어지면서 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코아 팀에 에이스를 안 보내줄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다 그렇게 에이스를 보내면서 생색은 어떻게 보면 못 내고 네. 지원은 많이 해야 되고 약간 보면 그러니까 정치적 느낌으로 보면 좀 뭔가 그죠? 내키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걸 다 그렇게 지원해주는 형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일단은 손바뀜 현상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앞단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 이게 고스란히 뒷단으로 이제 전달되고 책임도 끝까지 연결되고. 네. 이래서 그게 또 이제 하이닉스의 텍 개발에서 이제 굉장히 그 과정이 탄탄하게 변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HBM의 성공적인 사업화가 하이닉스 성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삼성전자는 포기했다고 그래요. 중간에. 네. 삼성전자는 포기했는데 하이닉스가 계속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 이제 HBM 시작할 때 하이닉스가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하이닉스는 굉장히 리소스가 없는 회사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리소스를 투여해서 시작을 했냐면 그때 이제 그 당시 그 시작을 결정하신 분 얘기를 들으면 일반 상품에선 일반 단품에서는 도저히 삼성을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영원히 이 구도가 갈 것 같았다. 그나마 뭔가 우리가 변수를 만들고 시장을 질서를 다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이런 커스텀 제품, 일반 단품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그래도 새로운 뭔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HBM을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절실한 마음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HBM 1도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 경영진의 모든 그 절실함과 애정이 담긴 제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포기하기 싫었던 부분이 분명히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어떤 신뢰의 문화가 굉장히 역할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삼성의 의사결정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고 근데 시장은 열리지 않고 글쎄요. 그리고 기술을 개발했으니까 시장이 열리면 그때 해도 돼. 너무나 상식적인 의사결정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하이닉스 그 판단해야 되는 최고 경영청 입장이라고 본다면 저도 삼성을 따라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은 리소스도 많은 회사가 이미 또 투도 성공시킨 회사가 그걸 트리 개발을 그건 분명히 뭔가 시장을 보고 눈이 있는 그 같았겠죠. 그러면 나중에 혹시 계속 가다가 이게 잘 안 되면 야 삼성 그때 다 그거 했는데 너는 왜 계속했어? 그런 그 문책성의 그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이닉스는 실무자의 의견을 같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 스피커이 많았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게 다 서로 합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절실하게 다 가겠다고 하니 그럼 가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신뢰, 그러니까 실무를 믿는 신뢰, 그리고 그런 스피커
뭐 이런 게 이제 없었더라면 예. 아마 삼성과 비슷한 의사결정을 하이닉스도 포기했었을 거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 하이닉스가 이런 신뢰 문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뭐 최태형 회장님 또 SK에서 이제 사용하는 SK 매니지먼트 시스템, SKMS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초기에 아까 초기에 하이닉스가 SK 식구가 되면서부터 네. 초기에 첫인상이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초기에 첫인상을 굉장히 신뢰의 어떤 그 관계로 최 회장께서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런 정말 임원 하나하나 한 분 한 분하고 다 원오논을 그렇게 개별적으로 보면 원오논을 뒤에 배석도 없었어요. 글쎄요. 보통 회장이 가면 막 배석자가 많고 할 거 아닙니까? 네. 전혀 없고 본인과 임원 해서 한 시간 계속 이렇게 얘기 주고받고 얘기하는 그걸 전 임원과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하이닉스의 기술자들을 존중하는 의사결정 그리고 그래서 기술 CEO 하이닉스 정통 하이닉스 출신을 기술 CEO를 맡겼다. 그리고 이제 인수팀이 소위 말해서 통상에 뭐 기술 회사를 인수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전혀 없도록 이렇게 이제 한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믿고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그룹에서 이렇게 개입하고 뭐 의사결정을 뭐 감나라 대처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믿고 맡긴 부분들이 이 신뢰 게임의 출발점이 분명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SKMS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기존의 하이닉스 문화와 SK의 문화가 절묘하게 결합되었어요. 기존의 하이닉스의 장점은 독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에 항상 그 선상을 생사의 그 선상을 넘나드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없는 그 리소스에 정말 치열하게 일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K가 처음 와서 서베이를 했습니다. 기존 하이닉스 문화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독함, 치열함. 그러니까 스스로 독하게 일했다는 걸 스스로 다 이제 그게 하이닉스 장점이라고 생각했죠. 그 부분하고 여기 이제 SKMS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SKMS는 철저하게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경영학에서 뭐 X이론, Y이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X이론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근과 채찍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게 Y이론. 아니다. 사람은 오히려 일을 좋아하고 조건만 잘 갖춰주면 지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의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SKMS는 만들어질 때부터 그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1979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사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경영 철학이죠. 그래서 그 하이닉스가 SK 식구가 되면서부터 그 직책자들이 SKMS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토론회도 하고 이러면서 SK 경영 철학이 이렇구나. 나도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자발적, 의욕적 이런 두 개 활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을 자발적, 의욕적으로 하게끔 만드냐 하는 부분들이 리더의 역할이고 그게 훌륭한 리더다. 이제 이런 교육들이 계속되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신뢰잖아요. 신뢰. 그렇죠. 신뢰를 쌓는 부분들이 이게 SKMS의 그 핵심 그 리더십 방법이기도 하고 경영 철학이기도 하고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결합이 된 것 같아요. 기존 사람들도 SKMS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SKMS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두터운 신뢰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SK그룹에서 가장 SKMS가 늦게 됐지만 가장 잘 확산되고 가장 실천을 잘하는 회사가 하이닉스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SKMS를 사용해서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잠깐 시가총액이 높은 적이 있었어요. 물론 삼성전자의 우선주를 빼고 앞으로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반도체하고 대등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뭐 이 부분은 뭐 사실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저는 하여튼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은 결국 신뢰란 힘이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신뢰라는 것은 쉽게 카피가 잘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복사하기, 굉장히 카피가 안 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분간 그래서 계속 하이닉스의 경쟁력으로 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면 2등 기업도 약점만 있는 건 아니다. 2등 기업도 나름 강점이 있을 수도 있다. 네네. 그 강점을 잘 활용하면 대등한 위치까지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본인이 보시기에 2등 기업의 강점은 뭐라 또는 2등, 3등 기업의 강점은 뭐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2등 기업은요. 사실 그 1등 기업이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따라가기 편합니다. 따라가기 편하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시행착오로 덜해도 된다. 일단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뭔가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만 해서는 넘어서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1등도 앞으로 딱 계속 달려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 굉장히 다른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다른 노력. 지금 이제 하이닉스의 그 우리 실내 게임이나 책에서 보면 대부분 적힌 내용들이 다 다른 노력들이었어요. 예, 다른 게임을 하자. 예,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기업에는 하자. 없는 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2등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거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중요한 게 여기 리더급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네. 리더급 노력. 하이닉스가 이런 절박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임원들이 그런 절박함을 계속 하여튼 유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계속 그 리더들이 예. 그런 극복의 목표를 가지고 그런 절박감 뭐 이런 부분을 함께 가지는 이런 뭐 그런 노력들 그런 뭐 이벤트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소통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1등 기업들은 자만할 수 있고 네. 안주할 수 있고 근데 2등 기업들은 1등을 뛰어넘어 보자 하고 더 치열하게 네, 더 독하게 일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원인일 조금 것 같아요. 겸손함이 있는 것 같아요. 겸손함.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많다. 아하. 1등 되면 내가 모르는 게 없다. 내가 제일이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2등이나 3등은 모르는 게 많다고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니까 훨씬 더 노력도 많이 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이닉스 주가가 한 298만 원? 한 거의 300만 원까지 갔다가 어제는 180몇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불황하고 호황을 오가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직도 사이클 산업인가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뭐 제가 그렇게 아주 뭐 이렇게 인더스트리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옛날에는 굉장히 단품 위주였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단품 위주니까 경기 사이클을 타요. PC나 무슨 뭐 출시될 이런, 때 단말기나 386, 486, 586 나올 때 이런 경기의 흐름을 굉장히 많이 타요. 그러니까 경기가 떨어지면 또 이거 뚝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만들어 놓으면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뭐 재고가 쌓이고 또 가격이 떨어지고 사이클을 그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HBM이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그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으로 달라졌어요. 예.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고객과 스펙을 정하고 고객과 장기 계약 물량을 하고 뭐 이래 가는 거거든요. 옛날처럼 그냥 만들어 놓고 안 팔리면 재고만 남고 이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런 투트레이 있는 거죠. 기존도 그런 단품의 시장이 있고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이런 커스터마이즈 제품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사이클이 심하지는 않을 거죠. 그리고 그 아마 그 최저점이 분명히 올라갈 거다. 옛날 최저점이 굉장히 골이 깊었는데 이런 그 근본적으로 시장이 변화했죠. 그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옛날 같은 사이클은 아니다 하는 제 추측입니다. 우리 실내 게임은 이제 작년에 출간이 됐고 올 초에 하이닉스 언더독 스토리 슈퍼 모멘텀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어요.
그것도 이제 하이닉스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가장 큰 내용의 차이점은 뭐예요? 포커스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슐레 게임은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의 어떤 절박한 그 딥체인지 과정, 노력 과정.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영진과 하이닉스의 구성원들의 포커스를 맞췄다면 슈퍼 모멘텀. 슈퍼 모멘텀은 조금 상위 차원의 전략. 최태원 회장님. 최 회장님의 그 전략과 리더십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보고 싶으면 그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아주 구체적인 기업 단위의 얘기를 보고 싶으면 슐레 게임. 그래서 두 개를 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전체 하이닉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많은 기업들이 하이닉스처럼 2등, 3등 뭐 대부분의 1등 빼고는 다 1등이 아닌 기업들이니까 1등이 아닌 기업들이 하이닉스처럼 1등이 되고 싶어 할 텐데 이 슐레 게임이 그런 기업이나 기업 경영자들한테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뭘까요? 이게 마치 뭐 한 방으로 뭐가 이렇게 뭔가 바꾸고 하는 건 없다는 걸 굉장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10년간의 역량과 문화의 축적 과정의 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노력해서 그게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그게 성과로 폭발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하이닉스에 딱 적용된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계속 그런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그런 그 역량과 그 문화의 축적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저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냥 한 방으로 이렇게 뭔가 한 방으로 뭐로 하려고 하지 것 마라.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시청자가 딱 하나만 가져간다면 무엇일까요? 신뢰란 부분들이 원래는 사실 우리가 하이닉스 있으면서 신뢰란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신뢰를 쌓읍시다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책을 정리하면서 같이 저자 3명이 하이닉스의 정말 무엇이 하이닉스를 이렇게 삼성을 뛰어넘겠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아내니까 공통 분모 단어가 딱 신뢰였어요. 신뢰라는 키워드. 그래서 그 신뢰가 결국 하이닉스를 이렇게 뛰어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신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혹시 이제 가서 야 우리도 신뢰 있는 회사 만들어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은 그런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많은 그건 제일 중요한 소통 노력이겠죠. 그런 게 이제 그런 실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신뢰를 떠든다고 신뢰가 쌓이는 건 절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출판문화에서 출간된 슐레 게임의 저자 현순엽 전 하이닉스 부사장을 모시고 슐레 게임의 핵심적인 내용, 하이닉스가 어떻게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 버금가는 대등한 위치의 기업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현순엽 부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